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오늘은 월간 미디어 톡.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특별히 모시는 변상욱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참 신 변호사님 대단하시네요. 아, 왜요 갑자기? 전 한 일주일 하면 속이 터져갖고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 뭐 뉴스를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다뤄오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한 지난 40년의 스트레스가 요새 한 몇 개월의 스트레스만 못한 것 같은데요. 압축. 예. 아, 일단 참 오윤혜 씨가 지난번에 한번 울어가지고 네네. 예, 제가 예. 대신 대신 진행할 때도 또 운하했더니 그때는 마침 다른 일로 예, 나오질 예. 않으셨으니까 오늘 오윤혜 씨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빠진 게 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시 참변을 문제를 자꾸 삼는데 네, 그렇죠. 러시아 백군과 러시아 홍군으로 나뉘어서 혁명이 벌어졌을 때 네. 일본군한테 쫓긴 우리 독립군들은 중국군으로 갈 거냐 러시아군으로 갈 거냐 양쪽으로 흩어져 갖고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홍범도 장군 부대는 사실 러시아 홍군 쪽으로 갔습니다. 지역이 네. 그러니까 예. 연해주였으니까. 소위 자유시라는 곳. 예, 자유시라는 곳에 다 모였는데 거기가 이제 러시아 홍군의 지역이죠. 네. 러시아 홍군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와서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죠. 일단 총을 다 수거한 다음에 체제를 갖춘 다음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무장해제를 명령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죠. 네. 또 하나 홍범도 장군이 그래서 자기와 같은 독립군들을 학살하는데 가담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거기 머물지도 않았었고 그 시기에 없었다고 없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살당한 그 테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군인들 중에는 홍범도 장군 반개 부하들도 휘하 있었어요. 사람들도 예.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학살을 했습니다. 네. 우리 독립군을 중국 쪽 독립군이죠. 그러니까 네, 네. 나중에 볼셰비키 좌파의 군사 재판이 열렸을 때 홍범도 장군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철거의 이유라고. 예. 그다음에 재판위원장으로 참가한 것도 한국인들 그때는 조선인이라고 했겠죠. 조선인들을 죽인 사건이니까 조선인 대표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네. 홍범도 장군의 인지도가 지명도가 있으니까 예, 예. 이제 끌어들인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뭐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아무튼 홍범도 장군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네. 일을 벌였고 또 하나 광고 듣고 와야 되는 시간이 벌써 됐어요. 광고 듣고 뭐 그걸 편하게 얘기하죠. 뭐. 예. 홍범도 장군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아이키 월간 미디어톡 변상욱 기자님과 예.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홍범도 장군 이야기하다가 아무튼 좀 홍범도 끊겼는데요. 장군이 나중에 예. 땅을 치며 통곡하고 정말 애가 끊어지도록 울었다는 얘기가 이제 논문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언론에는 그런 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자유시 참변 이후에 예, 맞습니다. 그랬다는 땅을 치고 지금 울었다라고 상황이 했어요. 이탈리아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이탈리아가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우파든 좌파든 간에 독립운동에 애쓴 분들을 모두 서운을 하고 동상을 세웠어요. 네네. 그 동상을 80년 지나서 갑자기 다 끌어내려 하고 난리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탈리아를 잠시 점령했던 나치하고 그 나치의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무솔리니 파시스트하고 나치스와 파시스트가 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다 끌어내렸어요. 좌파 80년 지나서 독립운동가들. 갑자기 예. 좌파라는 핑계로 예.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우리도 한 7, 80년 지나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가 파시즘 내지는 군국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정권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예, 거고요. 좀 답답합니다. 예, 자 오늘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오셨는데 사진을 한번 좀 보실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사진.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동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폴더 인사, 폴더가 90도를 넘어간 폴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 95도 정도 숙였는데 저렇게 허리가 유연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많거든요. 언론사로는 한 2년 후배지만 네네네. 이야 대단하시네. 아무튼 네. 놀랐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휘하에서 뭐 지위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속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받은 직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 한 45도 숙이면 자기는 한 30도만 숙이면 돼요. 그런데 다른 장관들이 60도 숙이는데 자기가 95도를 숙인다는 것은 진짜 땡땡 못 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 사진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자, 무엇을 할 건가? 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네. 뭐 순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를 그냥 대충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네. 뻔한 겁니다. 첫째,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갖다 다 바꾸는 거죠.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미. 바꿨으니까 예. 이제 사장을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KBS 사장, MBC 사장을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중간에 과정이 애매한 게 있어요. 네.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뭐냐 하면 시민들의 평가단이 참여해서 그 사장이 MBC나 KBS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번 시민 지금 참여단. MBC의 안영준 사장님도 그 시민평가단에서 예. 높은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게 갑자기 권력 마음대로 임명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남아있으면 좀 곤란한데 이 제도를 고치는 조치가 일단 나오냐 안 나오냐를 봐야 되고. 아. 예. 두 번째, 부사장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사장과 그 밑에 본부장, 예. 그러니까 국장들을 지휘하는 본부장, 예. 여기는 회사 운영에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고 있는 높은 직책의 인물들은 조금 자기 사람들로 예. 바꾼다. 대통령이 예. 검사 동기들, 검사 후배들을 세우듯이 예. 뭔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휘하의 사장도 이사장도 그런 사람들로 본부장, 부사장을 갖다 이제 예. 바꾸는 작업. 일색화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걸로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보도 부문의 핵심인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여기 이제 뭐 또 뻔한 인물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얼마나 획기적으로 하는지 한번 봐야죠. 네. 그다음 조직 갈등을 일단 확산시켜야 됩니다. 새로 임명받았으면 조직을 통합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왜 갈등을 확산시키려고 하겠다고 그러지라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등기 이사들과 힘을 쓰던 본부장급 또는 임원급에 대해서 갑자기 그때 너무 돈을 많이 쓴 것 같아. 아, 카드 문제라든가. 주로 그 얘기 많이 뭐 이런 하잖아요. 거.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배임 횡령 얘기를 괜히 꺼내 있어서가 아니라 있으면 어쩔 거야. 한번 뒤져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꺼내겠죠. 네. 그러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 손해배상 책임 뭐 이런 걸 청구하겠다 그러고 네. 노조한테는 갑자기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을 안 한다 그럽니다. 아, 그럼 준비가 안 노조하고 됐다고. 파업하라는 건데. 그럼 노조가 핏대가 난다고 막 이제 준법 투쟁을 준비하고 그러면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핑계를 잡죠. 오, 유리창 깼어. 뭐 그러든가. 오,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막 왔다 갔다 바쁜데 거기 가로막고 뭐 했지. 뭐 이런 티켓 것들. 들었어. 예, 이런 게 이제 고소, 고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 들락날락.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켜야 예. 본인들이 어떤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죠. 갈등을 이렇게 봐라. 노영방송 맞지. 노조가 저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가로막고 방해하면서 회사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게 노영방송 아니면 뭐냐라는 핑계를 잡기 위해서 네. 아마 임단협 합시다 그러면 괜히 차일피일 미루다가 노조가 견디지 못해서 뭔가 행동을 갖다가 액션을 하면. 넣으면 그것 봐라고 하면서 이제 물건들어질 가능성. 그다음에 방송에 대해서 직접 개입.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보내면 곤란하지. 네. 하필 꼭 그 주제를 해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2010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MBC에서 잘 나가던 후플러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김혜수의 W 이런 거 갑자기 없어졌죠. 네. 그다음에 PD수첩 제작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아이스링크에서 얼음 깎고 있고 뭐 샌드위치 만드는 거 배우러 탄촌에 문화센터에 가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또 벌어져서 핵심 시사보도 제작진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해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또 하나. 명백해 보이는데요. 예. 이건 좀 아픈 얘기인데 네. 2012년에 김장겸 사장이 젊고 힘찬 방송 MBC 구호를 이렇게 내걸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김장겸 사장이. 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4%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때 신뢰도가 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예. 시청률 신뢰도 다 같이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KBS를 거의 쫓아서 뭐 시청률이 거의 맞붙다시피 하고 네. 신뢰도는 뭐 훨씬 높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앞에 이제 김장겸 사장은 전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뚝뚝뚝뚝 떨어져 갖고 김재철. 예. 그래갖고 사장님. JTBC가 MBC 자리로 가고 MBC가 JTBC 있던 자리로 왔던 거죠. 김장겸 사장이 2017년이었네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원상회복이 겨우 됐는데 이게 2017년 김장겸 사장 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 뭐 상상을 뛰어넘는 이게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 수준인데 상상을 뛰어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TBS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반납하게 해서 새로운 방송사로 주파수를 준다라는 예, 역시 신박해요. 예, 얘기도 있고요. KBS 2 같은 경우도 뭐 그 민영화 그 하고 그다음에 그 클래식 FM을 없앤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이미. 예. 명분은 다 있죠. KBS 2 FM은 본래 뭐 예를 들면 다른 예, 예. 언론사가 갖고 있는 건데 강제로 그냥 합병시켰던 TBC, 거니까. 예전 TBC, 옛날 동양방송. 예, 예. 중앙일보가 갖고 있던 겁니다만은 다 그런 식이죠. 여기서 그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라디오도 제3라디오 같은 것들은 다 그렇게 갖고 와서 만든 거라 다 돌려주겠다.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건지 민영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부의 의도는 뻔한 거죠. 민영화가 가장 다루기 쉽습니다. 네. 조금만 야단치면 되고 조금만 특혜를 주면 금방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서는 거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선거에서 이기려면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5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40은 안 되고 42, 3을 넘어서 45 정도는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한 7%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모자랍니다. 네, 네. 그럼 이걸 갖다가 쓱 끌어올리려면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거는 민생 경제가 확 살아나갖고 사람들이 잘 사는 겁니다. 아, 그건 좋은 일이죠. 어린 반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수출이 일단 막혀갖고 풀릴 리가 없고. 네. 그렇죠?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지금 가계부채가 터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살릴래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지지층을 이념으로 결집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예. 이념 전쟁, 그다음에 언론사. 예. 근데 지지층을 이념으로 결집시키려면 진보보다 보수가 더 우위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빨갱이다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빨갱이를 처단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라고 해야 이념 결집이 더 확실한 거죠.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초조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찍어줄 사람들한테 계속 결집하라고 그래봤자 뭐 어차피 그게 찍어줄 뭐, 건데. 예, 예. 예. 지금 국민의힘 30, 민주당 30, 중도 40이었던 구도에서 네. 국민의힘 40, 민주당 40, 중도 29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누군가가 45가 되면 중도 무당층이라고 하는 게 한 15까지 쭉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만은 이제부터가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차피 찍어줄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저러면 국민의힘도 초조하고 특히 초조해야 하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아. 예, 요새 소선 중앙엔 약간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설 예, 같은 사설 경우도 뭐. 오늘 아침 사설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홍범도 흉상철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왜들 그래. 되돌릴 수 없고 치명적인 오히려 반격을 맞으면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 걱정이 그쪽 많으신 분들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언론 장악까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예, 거죠. 그렇게 그래야만. 보는 것 같다. 자, 이명박 정부 이동관 홍보수석 시절에 사실은 한번 있었던 일인데 그때와 좀 다르게 제가 느껴지는 거는 동시다발 속도전, 그다음에 가질 수 없다면 망가뜨리겠어. 뭐 이런 정도의 어차피 내 게 아니라면. 예,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국면에서 그러면 노조 또 시민사회단체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내부의 저항이 시작되고 내부의 저항에 대해서 학자와 지식인들이 나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연대하고 이것이 기본 구도고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노동조합과 연대된 상부 노련의 이제 세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이런 세력들이 가세하는 것이 기본 구도인데 네. 문제는 방송사 내부의 노노 갈등이 이미 보수 노조, 진보 노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KBS만 봐도 옛날에 정 사장께서 갑자기 정현주 사장이 갑자기 외압으로 쫓겨날 때 MB 똘똘 시절에. 뭉쳤던 예.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까? 예. 아무런 KBS 사장이 쫓겨날 것 같다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합법화된 보수노조, 합법화된 진보노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노조에 단결된 저항이 시작되고 외부 세력들이 여기에 연대하는 구조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대비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팍 깎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게 만들어서 지금 내 코가 석자라 방송사에서 방송사 노조가 뭐 해봤자
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이제 판은 다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속수무책입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아, 너무 냉정하신데요. 바깥에 제작진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 분명한 것은 시작은 내부에서의 반발 저항이 일단은 시작은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촛불로 뭉친다가 아니라 결국은 총선 때까지 이어지면서 표로 어떻게든 표현이 되도록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뭐 지금 이쪽 진보 진영에서 만약에 당하는 쪽이라면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차피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뜻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끄집어내서 예전만 못하더라도 효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효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은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다 끄집어내는 걸 뒤에서 받쳐줄 만한 민주당이 과연 얼마나 움직일 거냐.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결국은 보통은 선거를 투표용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학자들이 종이짱돌이라고 부릅니다. 종이짱돌. 오, 좋죠. 네. 예. 네. 정치학자들이 사실은 정치는 선거 끝난 다음부터 다음 선거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중요하죠. 선거 끝나고 야권 세력이든 언론이든 간에 제대로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 임박해갖고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 폴리널리스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앞으로 한 30-40분을 더 해야 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폴리널리스트 아니냐. 즉 기자 끝나고서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흔히 폴리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폴리널리스트라는 걸 규정하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건 방송사의 주요 간부, 또 신문사의 주요 간부가 이렇게 회의하고 방송하다 말고 휙 다음날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버려 갖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걸 말했습니다. 뭐. 민경욱 전 대변인 같으면 오전에 회의하고 맞아요. 어젯밤에 앵커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가버린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이동관 위원장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는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규정할 게 아니다. 지금은 언론사에 입사하는 기자들은 언론사에서 세상을 빨리 배우고 저는 변호사 하겠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양지열 변호사도 중앙일보 다니다가 변호사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건너갔다 또는 다른 기업으로 갔다라고 해서 욕할 게 아니다. 이제 문제는 갑자기 간 사람이 아니라 정계로 가서 또는 재벌 기업으로 가서 악착같이 언론계에서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진짜 폴리널리스트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갑자기 건너가는 사람들을 견제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건너가는 사람이 폴리널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해서는 안 될 거다. 그래서 새롭게 아마 정의를 내리고 언론계에서 규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바로 넘어갔다. 중간다리 없이 바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비판했단 말이죠. 빨대꽂이로 달려드는 사람 얘기를 해보면 이동관 빨대, 전여옥 빨대, 그다음에 이미 저지르고 도망간 김효재 빨대, 그다음에 아직도 대통령실에서 아직도 날리면이 맞지 그걸 다시 들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김은혜 빨대 등등등 아직도 많이 있죠. 폴리널리스트는 즉시 언론에서 정치권으로 간 사람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경력을 가지고 기자들과 언론을 괴롭히는 자기를 떠받들어 주던 그 언론계를 짓밟으면서 자기가 큰 사람들 이건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새로운 정의를 우리 변상욱 기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변상욱 기자와 함께한 월간 미디어톡 코너는 아쉽게도 오늘로 마지막이고요. 기자님 9월부터 다른 코너를 통해서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